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월 14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0%에서 1.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3조 호황, 호황은 아니었지만 끝나고 이제 3고 불황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 들어선 거는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각자 도생해야죠. 무슨 3조 호황, 3고 불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그 다른 사람 족보 건드리는 거 아니냐, 정치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왜 경제 문제를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기자 생활을 2년 반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주로 무역, 그러니까 국제 경제를 다뤄서 그때 국제 수지가 뭐냐, 경상 수지가 뭐냐, 무역 수지가 뭐냐, 또 무역의 수지는 뭐냐 해서 좀 열심히 그걸 공부하고 또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의 무슨 분석이나 언급은 크게 저의 전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에서 1.25%로 올렸는데 21년, 작년이죠. 작년 7월까지 0.5%를 유지하고 있었죠. 초저금리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달에 21년 8월에 0.75로 올리고 또 석 달 있다가 11월에 1.0%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1.2%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그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지 개인이나 기업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 대출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더 높은 그 금리 인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0.5%였던 기준금리가 1.25%로 올렸다라는 거는 결국은 1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2.5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서부터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들, 즉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이라 그러면은 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있는데 입을 맞춘 것처럼 계속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떤 3고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3고, 그러면 높은 금리, 그 다음에 고유가, 우리는 이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부담할 게 많아지죠. 고유가. 그 다음에 고환율. 이 3고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럼 3저면은 우리한테는 호황이고 3고면 우리한테 불황이냐. 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은 3조 하면은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중반에 3조 호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3조라는 거는 유가가 굉장히 쌌죠. 그래서 저유가.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환율, 저달러. 그 다음에 금리도 저금리. 이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수출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 중반서부터 주로 이제 86년, 87년, 88년을 치는데 중반서부터 연평균 12%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의 최고의 성장을 했다. 라는
그때 이제 평을 받았는데, 그 전에 70년대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황이었죠. 두 차례 오일 쇼크도 얻어맞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혼란스러웠고, 예.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잉 투자를 했다 그러죠. 우리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과잉 투자를 하는데 불황을 얻어맞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아무튼 그 시기에 80년대 초반에 우리가 재정을 동결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동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임금을 억제하고 물가도 억제하고 물가를 잡았죠. 이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권위주의 시대니까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지. 지금 같으면 뭐 할 수도 없지만 노력은 해야죠. 이거하고 재정 동결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1985년도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여당이 인기가 없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을 왕창 풀어야겠다 해서 그 당시 여당인 민정당 순회 그 지도부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서 85년도 예산은 확 증액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라 망칠 일 있냐. 선거 저도 좋으니까 예산은 동결이다. 그래가지고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노력 끝에 결국은 3조 호황이 와가지고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엄청난 성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그때 80년대 중반이 정치 변혁이 가장 심각하게 갈등이 굉장히 고조된 시기였는데 시위도 많았고, 그런 와중에도 고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이 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 언론에선 그 후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너무 흥청망청 쓰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이제 평을 했습니다. 이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나 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성장 신화가 끝난 겁니다. 성장 시대에 종식이 온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주가도 폭등하고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우리가 3조 호황과 IMF라는 경험을 했는데, 20, 30대는 아마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예, 기억을 못 하고, 특히 IMF가 얼마나 말로만 들었지 심각한 거였느냐, 그건 뭐 모를 겁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이걸 망각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기 대처에 좀 소홀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뉴노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는 초기에 뉴노멀에 대해서 그 디스토피아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노멀이라 그러죠. 자, 노멀의 반대면 어브노멀이지 뉴노멀은 뭐냐,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 이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계 또는 경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뭐를 얘기하느냐, 그 대표적인 게 저금리의 유동성 공급, 쉽게 말하면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적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미국이 그냥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이제 심해졌습니다. 이 용어는 뭐 미국의 세계 최대 채권 운용 회사의 최고 경영자 무하마드 에리언이 이제 그때 책을 썼는데, 2013년, 12년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뉴노멀이라고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 뉴노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일단은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저성장. 그 다음에 저소득. 그 다음에 저수익률. 이 3저 현상이 일상화됐다. 이게 뉴노멀이라고 그 사람은 붙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돈을 너무 많이 뿌렸죠. 그래서 과다한 부채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세계화 효과가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계화 또는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경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의 삼저 현상, 즉 뉴노멀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 용어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2008년서부터 뭐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전 세계 부채가 2227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전 세계 GDP의 3.65배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매년 그동안 추세를 보니까 20조 달러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렇게 이제 증가하다 보면은 조만간 그 부채가 전 세계 부채가 이건 정부가 진 거, 기업이 진 거, 그 다음에 개인 부채까지 합쳐가지고 전 세계 GDP의 3.65배, 즉 조금 있으면 이제 4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인구가 4년 동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 데 써야지 간신히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된 겁니다. 이건 누구가 갚아야 되는데 이걸 안 갚으면은 뭐 금융권이 전부 다 도산되는 거죠.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 와가지고 저성장 속에서도 그런데 자산 버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자산이란 건 주로 뭡니까? 부동산, 즉 주택.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아파트죠. 그리고 주식.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하고는 안 맞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집값 또 다른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저는 무슨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이게 삼저 현상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저성장 속에서도 실물 경제하고는 따르게 노는 어떤 자산 버블 현상이 이게 뉴노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버블 현상은 전 세계적인 게 일본, 스페인 빼놓고는 한국 대표적인 거죠. 일본은 89년에 버블이 꺼졌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심각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3고라고 하면은 고금리,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고금리, 그 다음에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고유가. 여기서 이제 유가라고 하지만 원자재 값을 다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국은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가 되고 그리고 유가도 계속 비싼 게 고가가 유지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죠.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산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금리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산 버블이 꺼진다,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물가가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고금리가 되니까 이자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셋값 하락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역전세가 나고 잘못하면 깡통전세가 되고 그럼 버블이 붕괴될 것이 아니냐. 물론 버블이 붕괴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 금리나 또는 고환율이나 고유가가 유지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런 어떤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붕괴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럴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금리라는 건 미국 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봐야 될 적에 1980년대 초반서부터 2020년대 그러니까 한 작년까지가 저금리 시대였다. 0%까지 미국은 유지를 했으니까요. 저금리 시대였다. 근데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저금리 시대가
년 가까이 지속됐듯이 고금리 시대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여러분들 1980년대 미국이 초고금리였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때 그 FRB,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폴 볼커였어요. 예, 폴 볼커였는데 굉장히 그 체구가 큰 분이었는데, 그분이 1979년서부터 1987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을 지냈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는데, 미국이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0%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겠다, 고물가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인상을, 그 기준금리를 계속 해가지고 1981년에 기준금리를 21%까지 인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갑니까? 우리 기준금리가 1.25%인데 1981년도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21%였어요. 예. 그래서 하도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여기에 따라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살해 협박을 했습니다.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폴 볼커가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금리 하면은 여러분들 40년 전에 21%까지 올랐던 그 어떤 기록,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뉴노말이건 노말이건 또는 뭐 저 하도 세상이 이상해서 저는 어부노말 같은데 어부노말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히 이제 보수적 접근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끌이란 용어를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큰일 났죠. 우리가 무슨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 쓴다.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뭐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 위기를 얘기할 적에 우리가 그 인지하고 있었던 거, 그걸 회색 코뿔소라 그러고,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거, 그건 이제 블랙스완이라 그랬는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블랙스완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뭐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우리가 막거나 뭐 피할 방법도 없고, 블랙스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회색 코뿔소인데, 사실은 이 위기는 계속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요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 예산을 이제 짜고 세금을 거두면서 기재부에서 야, 이거 생각보다는 그 세금을 32조 원 더 거둘 것 같다. 그게 한 석 달 전 10월 달에 그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잠정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는 60조 원을 더 거뒀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뭐 회색 코뿔소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60조 원 더 걷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28조 원,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거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2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을 조금 걷던가, 그런데 이거 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정부 임기가 뭐 한 4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요거 28조 원 더 거둔 거 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나 정부는 전혀 뭐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얘기했듯이 이제 각자 도생밖엔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가계부채라고 흔히들 그러죠. 그 규모가 한 1,8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GDP의 104.9%, 이게 작년 21년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104.9%, 그러니까 100%를 넘었습니다. 이 100% 넘으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진국 그 30개국, 잘 사는 나라 30개국을 보니까 평균 63.2%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4.9%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가계하고 기업을 합친 민간 신용, 그러니까 부채죠. 그 규모가 그 GDP 대비 219.9%, 그러니까 200%, 2배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GDP 규모를 넘어섰고, 그리고 가계하고 기업을 총 합친 그 부채는 GDP의 2배를 넘어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 그 1월 14일 날 1.25%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뭐 2%까지 올린다 또는 1.75%까지 올린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한국은행에서도 말했지만 기준금리를 0.2%, 0.25% 인상할 경우에 개인 이자 부담이 3조 2,670억 원이 증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 사이에 1.0%의 그 0.5%에서 1.25%까지 0.75% 인상했으니까 그 1년 사이에 개인의 이자 부담이 이거의 3배, 약 1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라는 건 한국은행하고 또 뭡니까? 이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 대출을 받을 적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받죠. 자, 주택담보대출 경우 2020년 말에 약 그 최저치는 2.52%, 저금리죠. 최고치는 4.05. 그러니까 이게 뭐 제2금융권에서 빌리면 4.05% 써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며칠 있으면 또 올릴 겁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현재 보면은 최저치가 3.57%, 또 최고치가 5.07%. 그러니까 최저나 최고나 약 1%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5억 원을 빌렸다. 근데 이자 부담이 1%가 더 생겼다. 그러면 50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40만 원의 이자 부담만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거고,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벌써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계부채 탕감하자. 예. 이건 뭐 나라 망치자는 얘기죠. 예.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일하고 그냥 빚 막 대주고 빚 막 내가지고 막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탕감해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얘기 등장할 거예요. 요거 꺼내는 사람은 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 망치자는 사람이니까. 자,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을 한다.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경제가 한참 이제 그 호황, 고성장을 할 적에 국내 소위 말해서 30대 그룹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1위가 매출액 기준이겠죠? 1위가 현대였어요. 예, 현대 아직 있죠. 대우 없어졌죠. 그 다음에 삼성, 그때는 이제 뭐 삼성이 다 같이 있을 적이죠. 이렇게 뭐 신세계 CJ로 구분이 분리가 안 됐을 때죠. 삼성 아직 있고, 럭키, 이게 이제 LG 럭키로 됐다. LG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나눠지고 그랬는데, 럭키 있죠. 국제 없어졌죠. 쌍용 없어졌죠. 경남기업 없어졌죠. 범양상선도 없어졌죠. 효성은 아직 있습니다. 선경, 지금 SK로 이름 바꿔서 있죠. 고려합섬 없어졌죠. 금호 아직 있는데 비틀비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공이 아마 조선공사인가? 예, 그럴 겁니다. 산미 없어졌죠. 대한전선 없어졌죠. 두산, 두산은 이제 그 원전 그 폐지로 타격을 받고 있죠. 영동개발 없어졌죠. 코롱은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건설이죠. 없어졌고, 삼호 없어졌고, 지능기업 없어졌고, 삼익주택 없어졌고, 대한중기 없어졌고, 한국화약. 이게 이제 한화로 아직 남아있죠. 그 다음에 풍산금속은 아직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삼화, 삼화, 없어졌죠. 그 다음에 동아건설 없어졌죠.
동국제강, 동국제강 뭐 아직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동국무역 없어졌죠. 한라시멘트도 있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뭐 뭡니까? 기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망한 거죠. 망해서 다른 데로 다른 데가 인수해 갈 수도 있고, 결국 뭡니까? 이렇게 한 3분의 1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없어진 그룹들은 뭐냐? 결국은 부채 비율이 과다한 게 공통점이죠. 근데 뭐 경기가 좋을 때니까 막 끌어다 쓴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비 지출을 줄여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시에는. 우리가 이건 이제 2번이나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대출이 많은지 모르지만, 많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이제 소비 지출을 줄여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각자 도생하는 방법이다. 예. 이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는 고금리, 고환율은 뭐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그 다음에 그 고유가, 예, 이거는 당분간 지속이 된다. 예,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